찹쌀에 매화 핀날에 개 토리 안 돼. 한서윤의 외침이 사물에 찬 산바람을 갈랐다. 그러나 레브라도 토리는 멈추지 않았다. 습기 머금은 봉분의 동쪽 경계를 향해 앞발이 번개처럼 꽂혔다. 촉촉한 흙이 비오듯 튀고 발톱이 자갈을 긁는 금속성 비명이 이어졌다. 1년 내내 축 늘어져 있던 녀석이 오늘만큼은 마치 누군가의 손짓을 쫓는 듯 광적으로 봤다. 토리, 제발. 서윤이 달려들어 붙잡는 순간 툭 단단한 무언가에 닿는 감각. 검은 흙 사이로 하얀 모서리 하나가 숨을 내쉬듯 모습을 드러냈다. 아버지 묘의 동쪽, 새벽마다 아버지가 바라보던 그 방향이었다. 2025년 3월 15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날이었다. 서윤은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 도연이를 깨웠다. 17살 아들은 투덜거리며 일어났지만 할아버지 제삿날만큼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다. 엄마, 토리도 데려가야 해? 도연이가 카메라 가방을 매며 물었다. 그래야지. 할아버지가 그렇게 예뻐하셨잖아. 토리는 3년 전 서윤의 동물병원에 실려온 유기견이었다. 구조견 훈련을 받았던 녀석은 회복 후에도 서윤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토리를 보며 항상 말씀하셨다. 이 녀석 뭔가 다른 게 있어.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다고. 묘지에 도착했을 때 매화가 막 피기 시작하고 있었다. 서윤은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소주 한 병과 전을 상에 올렸다. 도연이는 드론을 꺼내 할아버지 사진을 찍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평소 얌전하던 토리가 계속 동쪽을 향해 킁킁거리며 안절부절 못했다. 토리야, 왜 그래? 서윤이 토리의 목을 쓰다듬는 순간 녀석이 갑자기 동쪽 경계를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했다. 토리, 거기 파면 안 돼. 하지만 토리는 멈추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정확히 매화나무 뿌리 근처만 집중적으로 팠다. 흙을 팔수록 이상한 것들이 보였다. 흙 속에 백색 분진 같은 것들이 섞여 있었다. 마치 석회나 칼슘성 분말 같은 것이었다. 엄마, 이거 뭔가 이상한데? 도현이가 다가와서 흙더미를 들여다봤다. 그리고 그 순간 토리의 발톱이 단단한 무언가에 걸렸다. 툭! 하얀 사각형의 모서리가 드러났다. 크기는 대략 30cm 정도. 표면에 뭔가 글씨 같은 게 적혀 있었다. 엄마, 이거 뭐야? 서윤의 손이 떨렸다. 법의학자로 일했던 경험상 이건 분명 유골함이야. 도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흙을 더 걷어냈다. 명패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해솔, 사망연도는 공란이었다. 그리고 이건 정식으로 안치된 게 아니었다. 허가증도 표식도 없었다. 엄마, 이거 불법 매장 아니야? 조용히 해. 일단 사진부터 찍자. 서윤은 휴대폰으로 현장을 기록했다. 흙의 층, 유골함의 위치, 주변 환경까지 법의학자의 습관이었다. 그때 도연이가 소리쳤다. 엄마, 할아버지 수첩 봐. 도연이가 제사상에서 가져온 아버지의 오래된 수첩을 펼쳤다. 첫 장에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다. 매화는 동쪽 언덕, 새벽 4시. 서윤과 도연이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동시에 매화나무가 있는 동쪽 언덕을 돌아봤다. 지금 시각은 새벽 5시 30분이었다. 엄마, 할아버지가 뭔가 알고 계셨던 거야?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왜 이 문장을 적으셨을까? 그리고 이해솔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토리는 이제 조용해졌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한 것처럼 서윤 옆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새벽바람이 매화꽃을 흔들었다. 그리고 서윤은 깨달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토리는 뭔가를 알고 있었다. 아버지도 뭔가를 알고 계셨다. 그리고 이제 모든 비밀의 열쇠를 찾을 차례였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해솔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왜 이 비밀을 알고 계셨을까요? 챕터 2. 연필 글씨와 유골함. 서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하얀 유골함과 아버지의 연필 글씨뿐이었다. 매화는 동쪽 언덕, 새벽 4시. 아버지는 왜 이런 문장을 적으셨을까? 그리고 이해솔이라는 사람은 다음 날 아침 서윤은 결심했다. 이 일을 그냥 넘길 순 없었다. 엄마, 진짜 신고할 거야? 도연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불법 매장이 확실해. 그냥 묻어둘 순 없어. 하지만
신고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게 있었다. 서유는 지역 장례식장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최 실장님 계신가요? 최 상무는 지역에서 30년째 장의업을 하는 베테랑이었다.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을 터였다. 아, 한 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실장님, 혹시 이해솔이라는 분 아세요? 2004년생이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다.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아버지 묘 근처에서 유골함을 발견했어요. 명패에 그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아,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가. 유가족도 모르게 몰래 처리는 가능합니다. 깔끔하게 해드리죠. 최상무의 말투가 묘하게 익숙했다. 마치 이런 일을 여러 번 처리해본 것처럼. 처리요?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러실 수도 있고 조용히 이장하실 수도 있고요. 비용은 얼마 안 들어요. 서유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실장님, 혹시 이런 경우 많나요? 간혹 있죠. 무연고자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서유는 더욱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오후에 다시 묘지를 찾았다. 이번에는 토양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서였다. 도연이는 드론을 띄워 상공에서 묘역 전체를 촬영했다. 엄마, 이거 봐. 도현이가 드론 영상을 보여주었다. 상공에서 본 묘역의 동쪽 경계에는 매화나무뿐만 아니라 작은 돌무더기들이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이거 자연스럽게 생긴 게 아닌 것 같은데? 서윤도 동의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매화나무 주변에 표식을 만들어둔 것 같았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뭐 하세요? 뒤돌아보니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정분자였다. 아버지의 간병인이었던 분이다. 아, 분자 이모, 도연아. 그런데 왜 여기서? 서윤이 사정을 설명했다. 유골함을 발견한 것, 아버지 수첩의 글씨까지 분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분자 이모, 혹시 이해솔이라는 사람 아세요? 분자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어떻게 그 이름을 아세요? 분자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손등에는 오래된 굳은 살과 칼 자국들이 선명했다. 저는 분자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서유는 아버지 수첩을 꺼내 보여주었다. 이모, 이 글씨 아버지가 쓰신 건데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매화는 동쪽 언덕 새벽 4시. 분자가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선생님이 그런 말을. 무슨 말이에요? 분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 새벽 4시만 되면 늘 동쪽 언덕을 바라보셨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무언가를 기다리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분자는 갑자기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저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분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흔들며 자리를 떠났다. 서윤과 도현이는 그 자리에 남아 서로를 바라봤다. 엄마, 분자 이모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때 도연이의 드론 영상에서 이상한 게 포착됐다. 묘역 동쪽 경계의 매화나무 아래 돌무더기들이 매화꽃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매우 정교하게 계획한 일이었다. 분자, 이모는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걸까요? 그리고 매화 모양의 돌무더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분자 이모의 첫 번째 고백이 시작됩니다. 챕터 3. 정분자의 고백 2분의 1. 분자를 찾아가는 길에 서윤의 마음은 무거웠다. 아버지의 간병을 3년간 해주신 분이었다. 항상 성실하고 따뜻했던 분자 이모가 왜 자신을 죄인이라고 했을까? 분자는 동네 끝자락에 낡은 연립주택에 살고 있었다. 서윤이 배를 누르자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다. 분자 이모, 서윤아. 분자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살은 더 늙어 보였다. 눈가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들어와. 좁은 방 안에는 낡은 가구들과 함께 한만식의 사진이 조그맣게 걸려 있었다. 분자가 정성스럽게 모셔둔 것이었다. 이모, 어제 하신 말씀 무슨 의미예요? 분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서윤아, 나 큰 잘못을 했어. 무슨 잘못이요? 선생님, 한만식 선생님한테, 그리고 다른 분한테도.
분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아버지 수첩을 꺼내 보여주었다. 이모, 이 글씨 정말 처음 보는 거예요? 분자가 그 글씨를 다시 보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매화는 동쪽 언덕 새벽 4시. 이모가 아는 거죠? 분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동쪽 창문을 보셨어. 처음엔 그냥 잠이 안 오시나 했는데 그런데요? 어느 날 물어봤어. 선생님, 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분자가 잠깐 말을 멈췄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분자씨,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매화 피는 동쪽 언덕에서. 그러시더라고. 서윤의 심장이 빨라졌다. 누군가요? 누구를요? 모르겠어. 선생님도 정확히는 모르시는 것 같았어. 그냥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 분자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런데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알게 됐어. 뭘요? 누가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서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누구요? 분자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해솔이. 이해솔이요? 네, 내 조카야. 서윤이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조카라고요? 언니 딸이야. 2004년생. 이제 20살이 됐을 텐데. 분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언니네가 형편이 너무 어려웠어. 그리고 매형이 술 먹고 애들한테 손을 대곤 했거든. 가정폭력이요? 해솔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가출을 자주 했어. 집에 있기 싫다고. 그럴 때마다 내한테 와서 며칠씩 지냈지. 분자가 눈물을 닦았다. 그런데 2022년 5월 해솔이가 마지막으로 내게 왔을 때 뭐라고 했는데요? 이모, 나 이제 정말 어디에도 갈 곳이 없어. 죽고 싶어. 그러더라고. 서윤이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말렸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분자가 말을 멈췄다. 그런데요? 그 다음날 해솔이가 사라졌어. 아무 말도 없이. 실종 신고는요? 했어.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성인이니까 자발적 가출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분자는 한참 동안 울었다. 서윤은 그저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그런데 분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한만식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내한테 이상한 말을 하셨어. 무슨 말요? 분자씨, 해솔이 걱정 마세요. 곧 돌아올 거예요. 매화 필 때쯤 그러시더라고. 서윤이 놀랐다. 아버지가 해솔이 이야기를 알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이상했어. 내가 해솔이 이야기를 선생님한테 한 적도 없는데. 분자가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정말로 해솔이가 돌아왔어. 돌아왔다고요? 분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정확히는 그때 분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분자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모, 누구 전화예요? 분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최상무, 장례식장 최 실장이요? 분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메시지가 왔다. 분자씨, 우리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오늘 밤. 서윤이 분자를 바라봤다. 분자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이모, 최 실장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분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떨굴 뿐이었다. 그런데 그때 도현이의 드론 영상에서 발견했던 매화 모양 돌무더기가 떠올랐다. 그리고 분자 손등에 굳은 살과 칼자국들. 서윤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분자 이모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생각보다 훨씬 컸다. 분자 이모와 최상무는 무슨 관계일까요? 그리고 해솔이는 정말 돌아온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챕터 4. 사라진 소녀 파일. 서윤은 더 이상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식적인 수사가 필요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예지 맞지? 한서윤? 세상에, 몇 년 만이야? 미안. 갑자기 전화해서 부탁이 있어서 연락했어. 전화 너머로 예지의 목소리가 조금 차가워졌다. 부탁? 뭔데? 서윤과 예지는 고등학교 때 절친이었다. 하지만 10년 전 어떤 사건으로 사이가 틀어진 후 연락을 끊었다. 서윤이 법의학자로 일할 때 예지가 담당한 사건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실종자 파일 하나만 확인해주면 안 될까? 실종자. 누구? 이예솔. 2004년생. 2022년 5월에 실종 신고됐을 거야.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왜 그 애를 찾는데? 서윤이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다.
아버지 묘에서 발견한 유골함, 명패의 이름까지. 잠깐, 무덤에서 유골함을 발견했다고? 서윤아, 이거 신고사안이야. 알아. 그래서 너한테 연락한 거야. 공식적으로 처리하기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예지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마지막에 싸운 것도 너 때문이야. 증거보다 감정을 앞세운다고. 예지야, 그래. 알겠어. 파일 확인해 볼게. 근데 이번엔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해. 이 시간 후 예지에게서 연락이 왔다. 서윤아, 파일 확인했어. 심상치 않다. 왜? 이해솔, 맞아. 2004년 3월 15일생, 2022년 5월 23일 실종 신고됐는데, 그런데 마지막 목격된 장소가 너네 아버지 동네야. 서윤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어디? 학원가 골목. 너네 아버지 댁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이야. CCTV는 있어. 근데 화질이 별로야. 그때 CCTV에 찍힌 건 해솔이 누군가와 함께 골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마지막이야. 누구랑? 정확히 확인이 안 돼. 남성으로 보이는데 얼굴은 안 보여. 예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서윤아, 이거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닐 수도 있어. 무슨 뜻이야? 해솔이 실종 후 한 달 뒤에 무연고 화장 신고가 하나 들어왔어. 이름 없이. 서윤이 숨이 막혔다. 설마 확실하지는 않아. 근데 시기가 너무 일치해. 그 무연고 화장은 어디서? 그게 문제야. 서류상으로는 시립병원에서 진행됐는데 담당자가 최상무야. 최상무? 너 아는 사람이야? 서윤은 분자가 받았던 최상무의 전화를 떠올렸다. 장례식장 실장이야. 그런데 왜 그 사람이 무연고 화장을? 그게 이상한 점이야. 보통 무연고 화장은 시에서 직접 처리하는데 최상무가 대행업체로 들어간 거야. 예지는 잠시 멈췄다가 더 충격적인 얘기를 했다. 그리고 서윤아, 최상무 주변에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무슨 뜻이야? 지난 3년간 무연고 화장 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아. 시청 위탁 실적표를 확인해봤는데 대부분 최상무가 처리했어. 서윤이 소름이 돋았다. 혹시 부정한 일을?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야. 일부 유가족들이 제대로 처리됐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민원을 넣은 적이 있어. 그때 예지가 파일을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서윤아, CCTV 영상 좀 더 자세히 봤는데. 뭔데? 해솔이랑 함께 있던 남성. 목에 특이한 문신이 있어. 문신? 매화꽃 같은 거야. 작은데 목 뒤쪽에. 서윤이 깜짝 놀랐다. 매화라니. 예지야, 그 CCTV 영상 나도 볼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근데 이 사건 공식 수사로 전환해야 할 것 같아. 그럼 내일 경찰서에서 만날까? 그래. 그리고 서윤아, 응? 조심해. 만약 이게 정말 사건이라면 상대방이 눈치챌 수도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서윤은 도연이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그때 서윤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분자에게서였다. 서윤아, 오늘 밤 최상무를 만나야 해. 혼자 갈 수는 없을 것 같아. 도와줄 수 있겠니? 도연이가 문자를 보더니 말했다. 엄마, 위험할 수도 있어. 그래도 가야 해. 분자 이모 혼자 보낼 수는 없어. 그날 밤 8시, 서윤은 분자와 함께 최상무가 지정한 장소로 향했다. 조용한 카페였다. 최상무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40대 후반의 남성으로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목 뒤에 작은 문신이 있었다. 매화꽃 문신이었다. 서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CCTV에 찍힌 그 남성이 바로 최상무였던 것이다. 분자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최상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위협적이었다. 그리고 옆에 분은 제 지인이에요. 아, 그렇군요. 근데 분자 씨, 요즘 이상한 소문이 들리던데요? 무슨 소문요? 해솔이 이야기 말이에요. 분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최상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해솔이는 이미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순간 서윤은 확신했다. 최상무가 해솔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최상무는 정말 해솔이 사건의 범인일까요?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됐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분자 이모의 완전한 고백이 시작됩니다. 챕터로 정분자의 고백 2분의 2 카페에서 최상무와의 만남을 마친 후 서윤과 분자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분자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고 서윤은
최상무의 위협적인 미소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분자의 집에 도착한 후 서유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이모, 이제 모든 걸 말해주세요. 분자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울었다. 서윤아, 나는 정말 큰 죄를 지었어. 무슨 죄요? 분자가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해소리가 마지막으로 남긴 음성 메시지가 있어. 들려주세요. 분자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모, 나 해소리야.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아빠한테 또 맞았어. 이번엔 정말 심하게. 엄마도 나를 포기했어. 이모, 나 정말 어디에도 갈 곳이 없어. 살고 싶지 않아. 근데 이모한테만은 고마웠다고 말하고 싶었어. 이모 덕분에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 고마워. 그리고 나 죽어도 아무한테도 묻히고 싶지 않아. 그냥 바람에 날려버렸으면 좋겠어. 동쪽 언덕에서 매화 피면 나 잊지 마. 음성 메시지가 끝나자 서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언제 받은 메시지예요? 2022년 5월 22일 밤. 그 다음 날 해소리가 실종됐어. 분자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최상무한테서 연락이 왔어. 뭐라고 했는데요? 분자 씨, 조카분 유골함 찾아가세요. 그러더라고. 서윤이 놀랐다. 최상무가 해소리를? 그때는 몰랐어. 해소리가 어떻게 된 건지. 그냥 무연고로 화장됐다고만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분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유골함을 받아왔어. 작은 하얀 상자에 이해솔이라고 적혀 있었어. 사망연도는 비어 있었고, 그리고 봉안당에 모실 돈이 없었어. 그런데 해솔이 유언에서 동쪽 언덕 매화 피면이라고 했잖아. 분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래서 한만식 선생님 묘동 쪽에 새벽에 몰래 묻었다는 거군요. 분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이라면 해솔이를 잘 돌봐주실 거라고 생각했어. 해솔이도 외롭지 않을 거라고. 서윤이 분자의 손을 잡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새벽마다 동쪽을 바라보신 거군요. 그런 것 같아. 선생님이 해솔이를 느끼셨나 봐. 그런데 분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서윤아, 그런데 어제 최상무가 한 말 들었지? 깔끔하게 정리됐다는 말이요? 그래. 근데 나는 알아. 최상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무슨 뜻이에요? 분자가 또 다른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서 접힌 종이 하나를 꺼냈다. 해솔이 유골함을 가져올 때 최상무가 이것도 같이 줬어. 종이를 펼치니 은행 통장 사본이었다. 예금주가 이해솔이야. 서윤이 자세히 봤다.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매달 50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 있었다. 이게 뭐예요? 모르겠어. 최상무한테 물어봤더니 장학금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 장학금? 근데 이상해. 해솔이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는데 무슨 장학금을 받아? 서윤이 통장을 자세히 살펴봤다. 입금자는 한만식이었다. 이모, 이 돈 우리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뭐? 아버지가 해솔이한테 매달 용돈을 주신 거예요. 분자의 눈이 커졌다. 그럼 선생님이 해솔이를 알고 계셨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서윤이 갑자기 깨달았다. 아버지가 해솔이 실종 사건을 알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 최상무도? 최상무는 분명히 거짓말하고 있어요. 해솔이가 정말 사고로 죽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때 분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최상무에게서 온 문자였다. 분자 씨, 해솔이 일은 더 이상 파지 마세요. 당신과 한만식 선생님을 위해서. 서윤이 문자를 보더니 섬뜩함을 느꼈다. 이모, 이건 위협이에요. 어떻게 해야 해? 내일 경찰서에 가서 모든 걸 신고해요. 해솔이 음성 메시지, 통장 사본, 최상무의 위협까지. 분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다. 서윤아, 만약 최상무가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더 신고해야 해요. 해솔이를 위해서라도. 그날 밤 서윤은 잠들지 못했다. 해솔이의 마지막 음성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동쪽 언덕에서 매화 피면 나 잊지 마. 그리고 아버지 수첩의 글씨. 매화는 동쪽 언덕 새벽 4시. 아버지는 분명히 무언가를 알고 계셨다. 그리고 그 비밀의 열쇠는 최상무에게 있었다. 아버지는 정말 해솔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그리고 최상무는 과연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과학적 증거들이
놀라운 진실을 밝혀냅니다. 챕터 6. 토양, 바람, 그리고 거짓말. 다음 날 아침, 서유는 일찍 일어나 아버지 묘로 향했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법의학자였던 경험을 살려 현장을 다시 정밀 분석해보기로 했다. 하지만 서유는 몰랐다. 분자의 휴대폰 위치 공유를 통해 최상무가 그녀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새벽 6시, 묘지는 고요했다. 서유는 휴대용 현미경과 토양 채취 도구를 가져왔다. 유골함이 발견된 자리를 다시 자세히 관찰했다. 흙의 층이 이상했다. 자연적으로 쌓인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파서 묻은 흔적이 명확했다. 2023년 3월, 서윤이 중얼거리며 토양 샘플을 채취했다. 흙 속에 백색 분진과 칼슘성 분말이 섞여 있었다. 화장한 유골에서 나오는 성분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석회 농도가 일정하지 않았다. 마치 다른 곳에서 가져온 재를 섞은 것 같았다. 이거 원래 유골이 아닐 수도 있어. 서윤이 혼자 말을 하고 있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한 원장님, 뒤돌아보니 최상무가 서 있었다. 새벽 6시에 묘지에 나타난 것이다. 실장님, 어떻게 여기에? 아, 그냥 지나가다가요. 그런데 뭘 하고 계세요? 최상무의 표정이 경계하는 것 같았다. 토양 검사요. 유골함 성분을 확인하려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수습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수사 의뢰를 할 거예요. 최상무의 얼굴이 굳었다. 한 원장님, 괜한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해소리는 이미 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상무가 돌아서려는 순간 서윤이 불렀다. 실장님, 2022년 5월 22일 밤에 뭘 하셨어요? 최상무가 멈춰섰다. 왜 그런 걸 묻죠? 그날 해소리가 실종된 날이거든요. 모르겠는데요. CCTV에 찍혔어요. 목 뒤, 매와 문신까지. 최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뭔 상관이에요? 해소리와 함께 골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다고요. 최상무가 갑자기 화를 냈다. 한 원장님, 지금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확인해보세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최상무가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뒤돌아서서 말했다. 한 원장님, 한만식 선생님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파지 마세요. 아버지를 왜 끌어들여요? 선생님도 이 일과 관련이 있거든요. 서윤이 깜짝 놀랐다. 무슨 뜻이에요? 직접 알아보세요. 하지만 후회할 거예요. 최상무가 사라진 후 서윤은 더욱 확신했다. 최상무가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오후에 예지와 만났다. 경찰서에서 공식 면담이었다. 서윤아, 토양 분석을 위해 시료를 채취해서 수분 함량과 pH, 무기 성분 분석 의뢰했는데 어때? 이상해. 석회 농도가 일정하지 않아. 마치 다른 재료를 섞은 것 같아. 그럼 가짜 유골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아니면 여러 사람의 유골을 섞었거나. 예지가 파일을 넘겼다. 최상무에 대해서 더 조사했어. 시청 위탁 실적표와 감사 보고서를 확인해봤는데 뭔가 나왔어? 지난 5년간 그가 처리한 무연고 화장 건수가 87건이야. 많은 거야? 비정상적으로 많아. 보통 연간 10건 정도인데 최상무는 연간 17에서 18건씩 처리했어. 서윤이 소름이 돋았다. 그럼 다른 사건들도 조사해보고 있어. 그런데 서윤아, 응? 최상무 통화 기록을 봤는데 한만식 선생님과 2022년 5월부터 자주 통화했어. 아버지와요? 거의 매주 통화했어. 그런데 6월부터 갑자기 끊겼어. 서윤이 생각해봤다. 2022년 6월. 그때가 해솔이 실종된 지 한 달 후였다. 예지야, 아버지 휴대폰 기록 확인할 수 있어? 유품으로 있지? 응, 집에 있어. 가져와. 확인해보자. 집에서 아버지의 휴대폰을 찾았다. 다행히 아직 작동했다. 통화 기록을 확인해보니 정말로 최상무와 자주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 그런데 마지막 통화 후 메모가 하나 있었다. 매화는 동쪽 언덕 새벽 4시. 분자에게 말하지 마라. 해소리를 위해. 서윤이 온몸이 떨렸다. 아버지가 정말로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이 이상했다. 해소리를 위해. 해소리가 이미 죽었다면 왜 해소리를 위해 라고 적으셨을까? 설마 해소리가 아직 살아있는 건 아닐까? 그때 도연이가 뛰어들어왔다. 엄마, 큰일 났어. 왜? 분자 이모 집에 불났어. 분자 이모는 괜찮을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해소리를 위해라는 메모는
무슨 의미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챕터 7. 장례가 아니라 안치.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다. 서윤과 도연이는 급하게 분자의 집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분자는 무사했지만 집은 반쯤 탔다. 이모, 괜찮으세요? 분자는 화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충격에 빠져 있었다. 어떻게 불이 났어요? 모르겠어. 자다가 연기 냄새에 깼는데 소방관이 다가왔다. 방화 의심됩니다. 인위적으로 불을 낸 흔적이 있어요. 서윤이 분자를 바라봤다. 누군가 분자를 위협한 것이 분명했다. 이모,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서윤아, 미안해. 내 때문에.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가족이에요. 분자를 서윤의 집으로 모신 후 서윤은 예지에게 연락했다. 방화 사건까지 일어났어. 이제 최상무를 정식으로 조사해야 해. 알겠어. 구속영장 신청할게. 그런데 예지야,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어. 뭔데? 해솔이가 정말 죽었는지. 무슨 뜻이야? 아버지 메모에 해솔이를 위해라고 적혀 있어.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라고 하기엔 이상해. 예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무연고 화장 기록을 다시 자세히 봐야겠네. 그리고 DNA 검사도 해봐야 해. 유골함 속 재가 정말 해솔이 것인지. 그날 밤 분자가 서윤에게 말했다. 서윤아, 내가 해솔이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아. 그런 말씀 마세요. 해솔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내가 더 적극적으로 도왔으면. 이모 잘못이 아니에요. 분자가 눈물을 흘렸다. 해솔이가 정말 살아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순간 서윤은 결심했다. 이모, 해솔이를 정식으로 우리 가족묘에 모시면 어때요? 뭐?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우리가 해솔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분자의 눈에서 새로운 눈물이 흘렀다. 그래도 될까? 물론이에요.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이 진짜 가족이에요. 다음 날 예지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서윤아, 최상무 체포했어. 정말?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 뭔데? 최상무가 자백했어. 해솔이 사건 관련해서. 서윤의 심장이 뛰었다. 뭐라고 했는데? 해솔이는 죽지 않았어. 뭐? 살아있어. 최상무가 숨겨뒀어. 서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디에? 시 외곽의 한 시설에. 정신병원이야. 정신병원? 해솔이가 자살을 시도했을 때 최상무가 구해서 병원에 입원시켰대. 그런데 가족들이 포기하자 무연고로 처리한 거야. 그럼 유골함 속의 재는 다른 사람 거야. 최상무가 여러 무연고자들의 재를 섞어서 가짜로 만든 거래. 명패는 장례식장 내부 프린터로 간단히 제작해서 부착한 거고, 내용물은 실제 고인과 무관하게 적당히 처리한 거야. 서윤이 온몸에 힘이 빠졌다. 왜 그런 짓을? 돈 때문이야. 무연고 처리비를 여러 번 받아먹은 거야. 그리고 예지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한만식 선생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 최상무가 협박했대. 선생님이 신고하겠다고 하시자. 그래서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달 해솔이 치료비를 대주셨어. 그리고 해솔이에게는 비밀로 했고. 서윤이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해솔이를 보호하려 하셨던 것이다. 그럼 해솔이 지금 어떻게 되었어? 회복 중이야. 이제 태어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어. 만날 수 있어? 물론이지. 그날 저녁 서윤은 분자에게 모든 진실을 말했다. 이모, 해솔이 살아있어요. 분자가 깜짝 놀라 주저앉았다. 정말? 네. 내일 만나러 가요. 분자는 기쁨과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런데 서윤의 마음은 복잡했다. 기쁘면서도 화가 났다. 아버지가 혼자 이 모든 짐을 지고 계셨다는 것에. 해솔이는 정말 건강할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챕터 8. 매화 아래의 약속. 2025년 3월 22일. 매화가 만개한 날이었다. 서윤, 분자, 도현이는 함께 정신병원으로 향했다. 거의 3년 만에 해솔이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이모, 긴장되세요? 떨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분자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다. 병원 로비에서 잠시 기다린 후 간호사가 안내해 주었다. 작은 상담실에서 해솔이를 만날 수 있다고 했다. 문이 열리고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조금 야위었지만 건강해 보였다. 이모, 해솔이가 분자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해솔아. 분자가 해솔이를 끌어안았다.
둘 다 한참 동안 울었다. 이모, 죄송해요. 그런 음성 메시지 남기고. 아니야, 해솔아. 이모가 미안해. 더 일찍 널 도와주지 못해서. 서윤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해솔이가 서윤을 보며 말했다. 선생님이 한만식 할아버지 따님이신가요? 그래, 해솔아. 할아버지가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래? 최상무가 말해줬어요. 제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할아버지가 병원비를 내주셨다고. 그리고 제가 회복할 때까지 계속 돌봐주셨다고. 해솔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한 번도 만나 뵙지 못했는데 제게 이런 큰 은혜를. 서윤이 해솔이의 손을 잡았다. 해솔아, 아버지가 너를 정말 많이 생각하셨어. 수첩에 메모도 남기시고. 메모요? 서윤이 아버지 수첩을 보여주었다. 매화는 동쪽, 언덕, 새벽 4시. 해솔이가 그 글씨를 보더니 놀랐다. 이거 제가 마지막 음성 메시지에서 한 말이에요. 그래, 아버지가 네 마음을 이해하신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가 매일 새벽 4시에 동쪽을 바라보셨다고 들었어요. 저를 기다려주신 거겠죠?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해솔아, 이제 우리와 함께 살지 않을래? 저희와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피로 연결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 분자가 해솔이의 어깨를 감쌌다. 해솔아, 이제 정말 안전한 곳에서 살 수 있어. 해솔이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퇴원과 새로운 시작. 일주일 후 해솔이가 정식으로 퇴원했다. 서윤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도연이는 해솔이를 친누나처럼 따랐다. 누나, 이제 대학 갈 거예요? 간호학과에 진학하고 싶어. 나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거든. 좋은 생각이야. 서윤도 해솔이의 결정을 응원했다. 우리가 뒷바라지 할게. 공부에만 집중해. 원장님, 아니 엄마. 정말 감사해요. 해솔이가 서윤을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매화 아래에서 2026년 3월 15일 한만식의 3주기였다. 이번에는 서윤, 도연이, 분자, 해솔이가 함께 성묘를 갔다. 그리고 토리도 함께였다. 매화가 만개한 동쪽 언덕에서 가족들이 둘러앉았다. 할아버지, 해솔이 데려왔어요. 도현이가 할아버지 사진에 말했다. 해솔이가 무릎을 꿇고 절했다. 할아버지,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좋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어요. 서윤이 아버지 수첩을 꺼내 마지막 장을 펼쳤다. 거기에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던 메모가 하나 더 있었다. 분자씨, 언젠가 해솔도 우리 곁에.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 서윤이가 이해할 것이다. 서윤이 그 글을 읽고 나서 울었다. 아버지, 모든 걸 계획하고 계셨군요. 분자도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주셨어. 그때 토리가 조용히 다가와서 매화나무 아래에 앉았다. 그리고 하늘을 보며 짧게 2번 짖었다. 왈, 왈. 마치 할아버지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다. 바람이 매화꽃을 흔들었다. 꽃잎들이 하늘하늘 날리며 가족들 위로 떨어졌다. 에필로그 1년 후 2027년 3월 해솔이는 간호학과 1학년이 되었다. 성적도 우수하고 밝은 성격으로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 도연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진로를 고민하고 있었다. 영상 제작에 관심이 많아졌다. 분자는 서윤의 동물병원에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더 이상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리고 서윤은 법의학자로 다시 복귀했다. 해솔이 사건을 통해 깨달았다. 진실을 찾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최상무는 사기와 방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무연고 사건들도 재조사되어 많은 진실들이 밝혀졌다. 매년 3월 15일 한만식의 기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 성묘를 간다. 이제는 5명의 가족이 되었다. 서윤, 도현이, 분자, 해솔이, 그리고 토리. 매화가 피는 동쪽 언덕에서 그들은 매번 다짐한다. 우리는 피가 아닌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이다. 2027년 3월 15일 새벽 4시 서윤이 혼자 아버지 묘를 찾았다. 매화꽃이 한창이었다. 아버지, 2년이 지났네요. 해솔이는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착한 아이예요. 바람이 매화꽃을 흔들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가족, 소중히 지킬게요. 고마워요, 아버지. 서윤이 일어나려는 순간 토리가 나타났다. 혼자 온 것이다. 토리는 조용히
매화나무 아래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작게 한번 짖었다. 왈, 마치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서윤이 토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토리야, 고마워. 네가 해소리를 찾아준 거야. 토리가 서윤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들이 들렸다. 엄마, 서윤아, 엄마, 도연이, 분자, 해소리가 함께 왔다. 왜 혼자 와요? 그냥 아버지와 둘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우리도 할아버지랑 이야기하고 싶어요. 가족들이 함께 무덤 앞에 앉았다. 매화꽃이 바람에 날리며 그들 위로 떨어졌다. 마치 할아버지의 축복처럼. 서윤의 마지막 내레이션. 사람들은 가족을 피로 정의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서로를 걱정하고 아끼고 보호하려는 마음으로 말이죠.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해솔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분자 이모를 통해서, 그리고 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완전한 가족입니다.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매화가 피는 동쪽 언덕에서 새벽 사시마다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만들어진 이 소중한 인연을. 토리가 일어서서 매화나무 주위를 한 바퀴 돌더니 가족들 앞에 앉아서 짧게 2번 짖었다. 왈, 왈, 마치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바람이 불어와 매화꽃을 흔들었다.